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회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족하는 자의 행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 구절은 가만히 보면 이제 조건절이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다, 이제 그러니 없으면 그렇게 크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고 치면 그러면은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경건은 다 좋은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경건의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족을 해야 되겠죠. 자족하기만 하면은 경건이 큰 어떤 이익이 있으니까 경건은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이익이 더 커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자족을 배워야 되겠죠.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있으면 좋으니까 자족하는 게 좋겠다. 자족이면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하면 조금 부정적으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만족시키는 어떤 생활 습관을 잘 훈련을 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만족스럽게 살아가게끔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책임이에요. 자족은 누군가 옆에서 잘 도와주면 자족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잘 컨트롤할 때에 자족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경건하더라도 약간 효과는 좀 덜 할 거다. 경건에는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가 덜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또 삶의 기초가 됩니다. 자족의 원칙에 관해서는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보면은 간단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어요. 너무 심한 말씀인 것 같은데 밥 먹었으면 족한 거지 뭘. 그렇죠?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잘 먹으면 그게 자족이다. 다 옷 입고 있잖아요. 헐벗지 않으면 그게 자족한 거다. 그렇지. 와, 이거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자족이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요 며칠 사이에 어쩔 수 없이 굶으신 분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 교회 가려고 하니까 입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막 짜증이 나가라고 그러셨나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 다 자족할 줄 아는 분들입니다. 하여튼 이 8절이 자족의 범위를 정해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자족의 범위는 사실 의식주입니다. 8절 말씀에 빠져있는 게 뭐냐면 집을 말하는 거예요. 집이 있어야 사람이 편하죠. 만족이 되죠. 말씀에는 이제 집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포함되어 있다고 쳐야 돼요.
보통 우리는 그것을 의식주라고 그러죠. 집도 아주 핵심적인 어떤 자족의 범위에 이게 들어갑니다. 제대로 된 어떤 집에서 살아야 그래야 만족이 되는 거지. 뭔가 이게 만족이 되지 않는 그런 집에서 살면은 몸이 먼저 그걸 알아요. 몸이 피곤하고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이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경제적 요건하고 아주 직결되는 요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자족의 의식주 중에 주에 관한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수록 만족스럽다. 맞는 말이죠. 예, 조금 허름하고 나쁜 집에 살수록 불만족스럽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좋은 집에 살려면 어떻게 해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서울에 살려면 더 그래요. 서울만 벗어나면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서울에 살려면 굉장히 그 수준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해야 돼요. 자기가 사는 집을 우리가 결정할 때에 아주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이게 돈하고 직결이 돼 있어요. 자신의 재산하고 직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요즘에는 사람들이 지혜를 막 발휘해가지고 분명히 집 문제인데 이게 투자 목적과 연결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험해요. 투자는 투자고 집은 집이잖아요. 이것을 서로 묶어서 어차피 그럴 바에야 조금 빚을 내서 어떻게 한다 이런 그것이 어떤 지혜다 이렇게 막 부추기고 그랬잖아요. 근데 위험합니다. 투자 자체가 위험이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워요. 또는 집 문제는 그냥 집 문제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기 자존심과 연결되는 분도 있어요. 내가 그래도 몇 평 정도에서 내가 살아야지. 그래야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그래도 압구정동에서는 살아야지. 뭐 이런 게 있어요. 다 쓸데없는 그런 생각인데 이게 사람마다 아주 복잡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의식주 중에 주는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범위 가운데에 속한다. 자족과 연결이 되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해야 돼요. 그것을 어디서 살 건지, 얼마나 큰 집에 살 건지, 얼마나 비싼 집에 살 건지 이걸 이제 자기가 정해야 돼요. 이걸 기준을 잘 못 잡으면 계속 불행한 삶을 살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집은 만족스럽고 침대도 만족스러운데 매달 나가는 집세가 어마어마하다면 이게 내가 지금 침대에서 자는 건지 바늘방석에서 자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돼. 꿈속에서 계속 빚 갚는 생각만 하다가 잠을 깨. 그러면 이게 자족이 아니죠. 차라리 거지가 낫죠. 좋은 집에서 살지만은 거지보다 못한 잠을 잘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집 얘기 이제 그만하고 일상적인 이제 자족의 범위에 속한 것이 이제 그날 먹는 음식 그리고 그날 입어야 될 옷. 근데 그날 먹을 만한 음식이 있고 그날 입을 옷이 있으면 자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는 것이에요. 자족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물론 집 문제 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먹는 것, 입는 것 이것 때문에 뭐 불편이 있거나 힘들거나 그러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멋있게 꾸미고 예쁘게 꾸미는 것이 그게 자족이 아닐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꾸미면 꾸밀수록 만족이 높아지죠. 여러분 그냥 하루만 대충 슈퍼마켓 갈 때 입는 옷을 입고 사는 것과 교회 갈 때 입는 옷을 입고 사는 것과 뭐가 더 만족스러워요? 그래도 예쁘장하게 입고 사는 것이 더 만족스럽죠. 뭔가 나의 어떤 아름다움을 더 상승시켜 줄 만한 그런 옷을 입으면 그냥 몸빼 바지 입는 것보다 낫고 뭐 이러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훨씬 더 자존감도 높아지면서 보기도 좋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쁘게 치장하는 것이 그 자기 만족과 많이 이게 연결이 있어요. 싼 것만 입는다고 해서 자족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여튼 자신을 더 만족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 치장을 하는데 과도하게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아가씨는 말 들어보니까 일단 한번 외출을 하려면 일단 기본이 2시간이더만 야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2시간은 아니죠. 1시간도 너무 많지 않나요? 여러분 적절한 시간이 몇 분 정도일까요? 사모님은 한 30분? 10분은 좀 너무했지 않나? 10분 좀 너무한 거죠. 여기도 10분에 동호하시네. 여기는 10분에 동호해요? 30분. 10분에서 30분으로 정합시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과도한 시간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면은 왜냐하면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잖아요. 좀 더 쉬어야 되는데 못 쉬게 되고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에 아주 좀 바쁘게 또 움직여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옷을 사 입느냐도 중요하죠. 옷의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옷의 가격. 신상품일수록 내 눈이 더 만족스럽고 이제 비싼 옷일수록 더 나에게 좀 예쁠 것 같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것은 이제 시장을 해놔서 그래요. 백화점에다 딱 쇼윈도에다가 시장을 해놔서 그렇지. 한번 입고 며칠 지나면 또 그것이 그것인데 그러나 하여튼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눈이 이제 막 커져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신의 수입과 좀 상관없이 그 수입이 나의 수입이 감당하기 어려운데도 이제 그걸 구매하게 돼 있어요. 이럴 경우 검소해야 하는 원칙이 위배가 되는 거죠. 결국 나중에 이제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먹는 것, 여러분들이 입는 것 가지고 이제 소비 생활을 할 때에 신용카드로 일단 결제를 하잖아요. 신용카드 결제를 할 때에 네, 할부 3개월로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할부의 맛을 들이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절대 할부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일주일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할부한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땅을 치느냐? 이제 결제일이 다가올 때 땅을 치게 되는 거예요. 한 2달 지나도 괜찮아요.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이 할부의 늪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현대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자기 만족의 굉장히 핵심적인 원리가 돼요. 할부하지 마세요. 신용카드 회사는 제발 할부해달라. 아니 왜 그럴까요? 왜 자꾸 할부를 해달라고 그럴까요? 뭐 무조건 3개월 할부 계속 뭐 무이자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신용카드 회사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면 여러분들이 연체하기를 간절히 바래요. 단 1시간이라도 연체를 하잖아요. 바로 아싸! 이제부터 우리가 돈 벌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신용카드의 핵심이 뭐냐면 신용을 잘 지키면은 그렇게 편한 게 없어요.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그러나 단 하루라도 그 신용을 딱 어기잖아요. 그때부터는 신용카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신용을 어긴 사람이 돼요. 그러면 이자가 팍 붙습니다. 이자가 무서워요. 신용카드 이자가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절대 할부의 늪이나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만족스럽지 못해요. 물론 이제 자족하지 않더라도 이제 경건할 수는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만족이 없이 경건하게 되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게 불만족스러우니까 이게 성에 차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만족을 얻으려는 다른 방법을 내가 또 취하게 돼요.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만족을 위해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만족이 차지 않으면은 어떻게든지 그 만족이 차야지만 또 되도록 또 우리가 또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만족을 얻으려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한 이 정도가 되면 만족이 되는데 한번 이제 이 만족을 채우지 매일 이 만족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채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과도하게 그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 과도하게 만족을 채우려고 해서 그게 또 만족이 되느냐 또 안 그래요. 이 만족에 대한 어떤 그 메커니즘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게 잘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게 돼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든지 풀어야 돼요. 풀기 위해서 이 자족에는 방해가 되는 행동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과도한 행동을 하게 돼요. 하지 말아야 될 짓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자족이 중요하다.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하루 일과를 끝내고 곧바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휴, 오늘 할 일 다 했다. 그러면은 만족감이 탁 차와야 돼요. 아휴, 후련하다. 오늘 할 일이 딱 끝난 거야. 아휴, 가서 시원하게 샤워하고 이제 남은 시간에 내가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러면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루 일과를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안 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였다는 얘기거든요. 아, 스트레스 풀어야 돼. 아, 나는 이걸 안 풀면은 또 안 돼. 그러면서 가서 한 잔 한다고. 한 잔을 하면은 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도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근데 한 잔으로 안 풀어지고 한 병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 병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만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취해가지고 그게 만족인지 뭔지도 몰라. 그냥 취했을 뿐이야. 몸은 만족하지 않아요. 사실은 몸이 만족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의 생각만 만족이 되고 몸은 이 술 때문에 더 피곤해져요. 술의 역할이 그래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더 좋지 않는 삼겹살 이런 걸 먹잖아. 술 먹으면서. 그러면 이 몸은 그 삼겹살을 또 분해하고 처리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또 소모할 수밖에 없어요. 몸은. 그래서 몸이 망가져요. 예. 여러분, 최고의 만족은 여러분이 일을 마칠 때에 오늘 또 내가 할 일을 다 마쳤다 하고 만족하는 거. 그게 최고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시험을 보면 좋은 성적이 나오잖아. 그러면 만족이 되는 거야. 내가 열심히 했더니 만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만족할 만한 점수를 내가 얻었어. 이렇게 되고 거기에서 딱 만족이 되면은요 그 사람의 몸도 아주 건강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자족을 얻어야 돼요. 업무가 마치면은 자족감이 와야 돼요. 만족감이 와야 돼요. 이제 그게 오지 않으면은 그걸 풀려고 또 애를 쓰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몸이 망가지게 되고 그것이 정신적으로 혼미해져 가지고 이것이 만족이겠거니 생각하는데 아니다. 스트레스가 풀렸겠거니 하지만은 그게 풀어진 게 아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속이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작은 에너지로 만족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만족을 얻을 때에 큰 에너지가 필요하거나 큰 어떤 돈이 필요하거나 어떤 긴 시간이 필요하면은 그건 만족이 아니에요. 만족은 간단하게 와야 돼요. 자기 만족과 관련된 생화학적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유익합니다. 먼저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도파민은 보상과 쾌락과 관련된 건데 도파민은 반드시 힘을 사용할 때 얻게 돼요. 열심히 공부를 했거나 열심히 운동을 했거나 그럴 때에 그 도파민이 이제 분출이 되면서 만족감이 와요.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힘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는데 만족감이 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차라리 아무것도 할 일 없으면 아무거나 그냥 힘쓸 일을 하면 돼요. 아무런 돈도 안 벌리더라도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서 괜히 장롱 드러났다 놨다 세탁기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겼다가 아닌데 하면서 다시 옮겼다가 이렇게 하면서 힘을 쓰면은 도파민이 나오고 그러면서 만족감을 얻게 돼요. 요즘에 일 끝나면 만족스럽지? 힘을 써서 그런다니까. 예. 그래? 또 특별한 루틴을 또 개발했네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경 전달 물질, 이게 호르몬은 아니에요. 세로토닌,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학자들이 한 말인데 사회적인 안정감, 행복감을 느낄 때에 세로토닌이 나와서 만족을 해요. 업무는 내가 끝냈는데 상사의 눈치가 별로 안 좋다. 부하가 나를 괴롭힌다. 저놈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세로토닌이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이때 제일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뭐냐, 오늘 말씀이 됐지만은 겸손이에요. 내가 겸손해야 돼요. 세로토닌을 얻으려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세로토닌이 나와요. 업무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려면 업무 자체가 나를 스트레스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를 괴롭혀. 근데 대부분의 그 괴롭힘은 상상력에서 나와요. 쟤는 나를 무시하지 않았는데 나는 쟤가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렇군. 어제는 그랬을지 몰라. 그런데 그제는 안 그랬을 수 있고 오늘도 안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놈은 그런 놈이야. 이게 첫인상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런 건 여러 가지가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내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세로토닌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겸손해야 된다. 잊어버려야 돼요. 바로 누군가 나한테 어떤 스트레스를 주더라도 그냥 반사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 스스로를 잘 방어를 하면서 세로토닌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만족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 옥시토신이라고 그래요. 들어는 보셨죠, 다들? 이것은 옥시토신은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되었을 때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고 또 인정해주고 이런 끈끈한 유대감이 있을 때에 옥시토신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잘 마무리하면서 깊은 잠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식구들, 이건 공동체 생활 또는 이제 교회 생활, 나와 잘 아는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 또 격려의 말 한마디 한마디 이런 것들이 옥시토신을 이렇게 분비시켜서 만족감을 줘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요,
그 전에 뭔 일이 있었던지 간에 서로 웃고 네가 어제 그래놓고도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네. 다 지나간 일인데 막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할 때까지 나는 그러면은 계속 나의 이 좋지 않은 기분을 유지할까? 이건 좀 미련한 짓이에요. 식구잖아. 내가 이번엔 버릇을 좀 고쳐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의미 없다. 안 고쳐진다. 의미 없어요. 고치려면은 대여섯 살 때 고쳐야지. 정말 고치고 싶으면은 존중하면서 고치는 방법이 복잡하니까 냅두고. 하여튼 이 옥시토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것이고 또 식구들과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자족할 수 있어요. 어렵습니까? 천천히 조금씩 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족을 누리면서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불만 가득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도록 만드셨다. 만약에 스스로 이게 만족이 안 된다면은 결국 이제 행복에 대한 기대치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난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만족이 안 돼.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돼.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일상에 지장을 주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하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도 지장이 돼요. 그래서 평균적인 기준의 만족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내가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얻어야 되는데도 얻지 못하는 그 제일 큰 요소가 뭐냐 봤더니 교만한 거다. 교만하니까 이까지 것 하면서 평범한 것에 만족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 자족하지 못한다. 그런데 자족을 하게 되면 경건이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그때부터. 그래서 경건이 크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먼저 내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교만에 대한 얘기는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4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교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개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죠. 자족의 적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무시당하지는 않아야 돼. 이제 이런 어떤 본능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겸손한 자는 자기가 무시를 당해도 무시당한지 잘 모르고 그리고 무시 자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가 나를 무시하든지 말든지 네까지 게 뭔데 나를 무시하고 말고 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것 자체를 무시하는 게 좀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무시하든지 말든지거든요. 그리고 솔직히는 또 모든 사람들이 속으로 무시하면서 살거든요. 이번 주간에는 나는 한 번도 무시한 적 없었나 하신 분 있나요?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누구나 다 속으로 무시한다고요. 근데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무시를 당한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동으로 나를 무시할 때까지는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 줄 모르잖아요. 그게 편하죠? 괜히 저놈이 어제 나를 무시했는데 오늘도 무시할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너무 피곤한 거야. 삶 자체가. 내가 일에 집중을 못해 그러면. 그래서 대부분의 무시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예절을 지키는 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무시예요. 무례할 경우에만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무례하지 않죠. 또는 이제 저 사람은 인상을 보니까 조금 무례한 사람 같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인사를 하는 게 좋아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저 사람 이상하게 생겼어. 좀 나를 무시할 만한 어떤 그런 어떤 요소가 좀 보여.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괜히 가서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어떻게 지내세요? 누구십니까? 예. 아유 여기 이사 오셨구나. 막 이러면서 말을 붙이면 행여라도 그 사람이 나를 또는 어떤 정보를 내가 갖게 되면 이름이 뭐다. 저 사람이 어디에 산다. 누구와 친구다. 이런 어떤 정보들이 오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래요. 그 사람 나도 아는데 이렇게 되면은 더 이제 안정스럽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할 수 없도록 이렇게 방음막을 딱 쳐놓는 게 좋습니다. 어디 학교 다니세요? 그러세요? 거기 너 잘 아는데 잘 몰라도 그러면은 저 사람이 우리 학교에 누군가를 아는가 보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관계 속에서 그런 게 일어나는 거니까. 깍듯한 내가 또 이제 가서 먼저 얘기하고 정중하게 나의 모습을 표현하면은 결국 그걸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니까 그 사람도 어지간해서 나를 해치고 싶지 않겠죠. 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시하고 막 해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악수한다는 것 자체가
내 손에는 당신을 해칠 만한 것이 아무것도 봐라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서로 손을 잡고 이게 악수거든요.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 무언의 표시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게 된다. 내가 무시를 안 받으면 사실 나도 좀 편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9절 말씀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고 싶은 자들은 그런 뜻이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주의해라. 부자가 되고 싶으면 주의해라. 부하려 하는 것이 결코 이제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교만하면서 부하려 할 경우에 위험에 빠질 확률이 커져요. 근데 겸손하면 괜찮은데 교만하면서도 부하려고 할 경우 아주 이게 위험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족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족해야 겸손하기 쉽고요. 겸손하면은 부하려고 해도 크게 위험하지 않는데 자족하지도 못하고 또 교만까지 한 상황에서 또 부자가 되려고까지 하면은 위험해져요. 위험 요소가. 예. 그렇지만은 자족하면서 더 큰 포부, 더 큰 야망을 가지고 내가 결국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러는 것 자체는 악한 것은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욕심에 빠지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욕심에 빠지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된다. 김호중 씨 이야기가 요즘에 좀 화제가 되던데 아시죠? 김호중 씨? 결국은 술 너무 많이 먹고 음주운전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했다고 그러고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신들이 투자한 돈을 빨리 이것을 회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거짓말을 유도를 했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술을 왜 먹어? 아까 얘기한 대로 만족이 안 되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가눌 수 없을 정도까지 술을 먹어야지만이 된다니까 그만큼 스트레스가 강하다니. 주변에서 뭐 내가 얼마 투자했는데 네가 이렇게 해서 얼마 벌어서 나를 줘야 돼 뭐 이런 것을 너무 많았겠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이제 매니저한테 맡기고 그래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않았던가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가수가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술에 빠지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호중 씨한테 꼭 필요한 것이 오늘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원리가 사실은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성경에 아주 장황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경건한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어요. 세상의 악과 더불어 경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해라. 삶의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해라. 결국은 영생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실패하면서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러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영생이 중요하죠.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 영생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막 병들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고 나는 그런 일 없을까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다 그런 일들은 다 일어나요. 모든 불행이 다 내 앞에도 있다고요. 아무리 경건하다고 해도 그게 어쩔 수 없이 나만 사는 게 아니잖아.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같이 살다 보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나에게 피해가 온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영생이 중요해요. 영원한 삶이 나에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면 결국 엎치락뒤치락이에요. 내가 자족하면서 경건하면 훨씬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수월하게 나의 인생을 잘 헤쳐나갈 수 있어도 그러나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결국 나의 인생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인생 자체가 엎치락뒤치락이에요. 네, 아시겠죠? 나는 가만히 있어도 괜히 다른 나라에서 전쟁하고 그러잖아. 어떻게 해 내가?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안 된다고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을 분명히 잘 깨닫고 나의 목적은 영생이다. 할렐루야. 네. 결국 구원이 나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믿음의 경주를 잘 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잘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일상생활에서 자족의 비결과 겸손의 비결을 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만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만족한 삶이란 자족하는 삶이란 오늘 말씀 따라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무 간단한 것인데 우리가 이 비결을 잘 깨닫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소명을 잘 깨닫고 영생을 취하게 하여 주시고 또 경건의 유익이 우리의 삶과 일터에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